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옹부지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2014 브라질 월드컵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평가원과 스포츠부 이경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회 한창 재밌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관련 보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13일 새벽 브라질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스타디움에서 개막했습니다. 그 우리 대표팀은 지난 18일 러시아와의 본선 조별리그 1차전을 가졌는데요. 그 대표팀은 마지막 훈련지인 미국 마이애미에서 치른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0대4로 패한 이후 수비와 세부 공격 전술을 가다듬어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 YTN에 출연한 축구 해설가를 비롯해 전문가들이 그 태극 전사들의 전력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번 러시아와의 첫 경기는 그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이번 경기를 계기로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YTN은 신속하게 경기 결과를 뉴스 속보로 전달했으며 또 전문가들 경기에 대한 분석을 전했는데요. 그 YTN의 브라질 월드컵 보도를 보면서 중계권 계약이 되지 않아서인지 당일 경기가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사진으로만 편집해 방송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실제 타 방송사의 리포트보다 현장감이 없어 보였는데요. 지난 경기는 며칠이 지난 후 방송되는 것을 보았는데 피파의 특별한 규정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또 18일 방송된 러시아전 무승부 첫 경기 징크스 리포트는 그래픽 배경화면에 98 프랑스 월드컵 멕시코와 첫 경기 결과를 3대 0으로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3대 1이었습니다. 그 사소한 실수지만 정확한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재 기자. 네. 경기 직후 좀 생생한 영상이 없었다라는 점은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먼저 경기가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생한 화면이 아니라 이 사진이나 그래픽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는 점은 시청자들만큼이나 이제 저희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경기 중계권을 갖고 있는 공중파와의 뉴스 보도권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었는데 서로 입장이 달라서 이제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는 돈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시청자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편적 시청권에 의해서 저희가 당일 저녁에는 일부 경기 화면을 제공받아서 그날 경기를 그날 밤에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보도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그래픽이나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AR이라고 하죠. 이제 아규먼트 리얼리티나 이런 증강현실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 이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한 그래픽으로 화면 부족의 아쉬움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가고 있고요. 브라질 현장에 취재기자 2명, 또 촬영기자 2명을 파견해서 우리 대표팀의 훈련 모습은 어느 회사보다 더 생생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인 이 앱을 이용한 화상 전화 연결도 몇 차례 시도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 화면만으로 만들 수 있는 단순한 발생 기사나 발생 리포트보다는 경기를 좀 면밀하게 살피고 분석해서 제작이 가능한 기획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또 전문가 출연을 적재로 활용해서 이 관심이 집중됐던 지난 러시아전에서도 김호곤 전 올림픽 감독이나 김병지 전 대표팀 골키퍼 또 오일영 상명대 교수 또 여러 그 평론가들이 기자들과 함께 출연을 해서 예리한 분석 또 풍부한 해설로 흥미로운 방송을 진행했다고 자평하고요. 많은 아이템을 좀 제작하다 보니까 좀 나오지 말아야 할 실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정남 평가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이제 월드컵은 매 대회 때마다 그 판정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난 13일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전 개막전에서 그 일본 주심의 페널티킥 선언이 그 완벽한 오심이라는 논란입니다. 결국 1대1 팽팽했던 스코어는 네이마르의 페널티킥골로 균형이 깨졌고 그 브라질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심판의 오심 논란은 그 14일 멕시코와 카메룬이 맞붙었던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멕시코의 코너킥 상황에서 산토스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그 오프사이드로 판단이 되어 무효가 됐는데요. 그 명백한 골이었습니다. 그 외의 경기에서도 오심은 수없이 나왔는데요. 우리 대표팀도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그 스위스전에서 오심으로 큰 손해를 받고 이번 대회에서도 어이없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심판의 오심에 대해 그 피파에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이 그 알제리와 2차전, 또 벨기에와 3차전을 갖게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 축구가 국민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준 것처럼 한국 축구의 명성을 되살리길 바랍니다. 네, 이경재 기자, 이번 월드컵도 오심 논란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우리 대표팀이 첫 경기 러시아전에서 경고를 3번이나 받은 것은 예.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심이라고 봐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브라질의 승리를 이끈 일본 니시무라 주심의 페널티킥 선언, 이것은 이제 오심의 논란이 되고 있죠. 브라질의 승리를 두고 크로아티아전이었는데 2골을 넣은 네이마르와 함께 이 니시무라 주심이 함께 승리를 이끌었다는 그런 조롱도 나왔습니다. 또 멕시코와 카메룬의 경기에서는 멕시코를 울린 2번의 옵사이드 판정은 명백한 오심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오심도 경기 일부라고들 하지만 이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월드컵에서의 오심은 항상 이 경기의 승패를 뒤바꾸는 정당하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는 최소한 이 골 판정에서는 오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골 컨트롤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경기장에 설치된 열 대의 초고속 카메라가 공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 공이 골라인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1초 안에 이 심판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로 결과를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오심이 발생하면 피파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고 또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주심을 맡았던 우리나라 심판도 조별 예선에서 이 브라질 히바우두 선수의 할리우드 액션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그 이후 경기에서 한 번도 나서지 못한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선수의 할리우드 액션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벌금도 2배로 올렸습니다. 피파는 개막 전에 각 팀에 협조문을 보내서 이 헐리우드 액션한 선수들은 벌금으로 10,000프랑, 우리 돈으로 1,17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고요. 또 이 심판의 오심을 유도한 선수의 행위에 대해서도 추후에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또 징계를 내리겠다고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 남은 경기에서 오심의 희생양이 되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고요. 정정당당히 싸워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알제리전도 꼭 승리했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자의 눈 뉴스 진단, 이번 주엔 2014 브라질 월드컵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국방부에서 2014년 청소년 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황금 나침반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평가원 원영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운 여름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는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본다든지 시원한 팥빙수를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곤 합니다. 이번 주 황금 나침반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스카이다이빙을 비롯한 신나는 익스트림 스포츠와 맛있는 여름 별미까지 재미있게 소개한 황금 나침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황금 나침반은 신나는 액티비티를 소개하는 것과 맛있는 음식 이야기의 두 가지 꼭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카이다이빙과 수륙 양용 오토바이, 서울 시내 헬기 투어, 그리고 달인들의 손기술에서 이루어지는 맛있는 음식까지 한눈에 팔 수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스카이다이빙과 수륙 양용 오토바이, 그리고 서울 상공 헬기 투어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훨훨 나는 모습과 물살을 가르는 빠른 스피드까지 아주 시원하고 스릴 있는 영상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운 여름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직접 스카이다이빙을 한 사람들의 영상에서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하는 소감들은 그 즐거움에 대해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 시청자들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스카이다이빙과 수륙 양용 오토바이, 그리고 헬기 투어는 비용 면에서 굉장히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를 포함하여 소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헬기 투어를 소개한 장면에서는 잘 나가는 커플들은 헬기를 타고 데이트를 즐긴다는데 라는 성우의 멘트가 나왔는데 잘 나가는 커플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헬기에서 프로포즈 이벤트를 보여주었는데 헬기를 타고 서울 상공을 날며 이벤트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반 시민의 이야기를 굳이 방송을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소개한 액티비티들은 대부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에서는 낙하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륙 양용 오토바이를 즐길 때에는 수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과 사용자 매뉴얼을 숙지해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레저 활동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조하여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충분히 안전을 강조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헬기 투어를 할 때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과 보안 점검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시청자에게 꼭 필요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꼭지에서는 수박향이 난다는 은어를 이용한 여러 음식, 햇볕과 바닷바람이 함께 만들어낸 국수, 선홍색을 띠는 신선한 참치회를 소개하고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손기술의 달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에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은 있었지만 이 방송은 음식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포커스를 두어 신선한 구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통 방식을 이용해 은어를 잡는 달인과 손대중으로 국수를 뽑아낸다는 할머니를 이야기할 때에는 현대화에 의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옛것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도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따가운 햇볕과 높은 습도 탓에 가만히 있어도 더운 여름입니다. 올해 여름은 장마도 많고 기온도 높아 그 어느 때보다 더울 거라는데요. 이번 황금 나침반에서 소개한 짜릿하고 신나는 스포츠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여름 별미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황금 나침반이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유익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지구촌 축제, 브라질 월드컵으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데요. YTN에서 경기 결과를 보도할 때 승패를 뒤바꾸거나 점수를 잘못 표기해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YTN에서는 전 국가대표팀 골키퍼와 스포츠 평론가가 출연한 가운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국 등 축구 강국들의 이딴 패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담 중 화면에 나온 경기 결과 그래픽의 내용이 모두 틀려 앵커와 출연자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독일이 포르투갈에 4대 0으로 이겼는데 그래픽에는 독일이 1대 2로 패한 것으로 나오는 등 승패가 뒤바뀌고 점수도 모두 틀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아침 뉴스 시간에도 브라질이 크로아티아에 3대 1로 이겼는데 2대 1로 이겼다고 잘못 표기됐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모두 중계되고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오보를 해 뉴스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난 18일 유명 사립대 교수가 제자들의 논문을 대신 써주고 그 대가로 한 번에 수천만 원씩을 받아 챙겼다는 뉴스를 방송했는데요. 앵커 배경 화면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장관 지명자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명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면 자막에 석사 500만 원, 박사는 2천만 원이라고 표기돼서 이들 두 사람이 학위 논문으로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경 화면과 자막을 보고 뉴스 내용을 판단하는 만큼 시청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YTN에서는 새정치연합 의원 20여 명이 서울 독립문 앞에서 문창각 총리 후보자 지명 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국회 앞에서 세 사람이 함께 시위하는 모습이 나와 어색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로부터 맥락적 저널리즘과 뉴스의 과제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CNN 설립자인 테드 터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스는 진행자가 아니라 그냥 뉴스 그 자체일 뿐이라고 말이죠. 이 말은 24시간 뉴스를 표방한 채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 채널이 직면한 과제는 뉴스 자체에 대한 관심의 저하, 시청률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거대한 사건 이외에 뉴스는 수용자들에게 무관심한 콘텐츠 영역이 되었습니다. 단순 사실의 전달이라는 것은 마치 단순한 뉴스라는 회의적 관점에서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불편부당이라는 이상적 저널리즘의 가치에 대해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이 여론과 수용자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언론이 본질적인 신념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뉴스에도 시청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뉴스 자체의 속보성보다는 오히려 누가 진행하는 뉴스인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뉴스인가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물과 뉴스의 성향이라는 두 가지 특성 이외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이 뉴스의 스케일 요소입니다. 일종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맥락적 저널리즘으로 해석해보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제의 역동성, 여론의 추이, 그리고 다양한 정보가 무한대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현재 맥락에 부합되는 다큐형 뉴스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의 경우도 단연 경쟁력을 갖는 속보의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부가적으로는 다큐와 뉴스의 복합적 형식의 프로그램 제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제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다큐멘터리 더 식스티스도 한 예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들은 본질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한계 인식이 복합적으로 융합되면서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뉴스에 요구되는 과제는 기존의 뉴스가 갖던 기능적인 속보성의 가치에 어떻게 과거 시점의 뉴스를 맥락을 고려해 정보성 가치를 담아 새로운 형태의 뉴스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시의성에서 조금은 벗어나지만 과거 언론이 규명해내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사적 다큐 영역이 새로운 저널리즘 영역으로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뉴스의 소비자들은 마치 소비재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듯 선택적 지각과 의도적 회피라는 설득의 행태를 뉴스 소비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 전달자로서 뉴스는 재미없다는 수용자 의견도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그 가치를 버리고 시류에 편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뉴스가 지녀야 할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맥락적 저널리즘 관점에서 콘텐츠를 발굴해 정보성 뉴스를 만들어냄으로써 수용자들 스스로가 현재를 성찰하는 사고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뉴스의 역할 중 하나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